예, 박원석 의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원칙,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경계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표현을 보세요. 극단적인 이게 무슨 친일 국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엔 친일 반일로 또 이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이걸 국내 정치에 동원하겠다. 결국에는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세요. 이거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 발언으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던 야당의 정무적 대응은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넓혀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직면한 지금 경제 문제, 뭐 환율, 물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 해결책을 보여주면서 민생,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저는 공학적으로나 정무적으로도 대단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이 군사적 어떤 현실론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간의 국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하나의 작전 지역이에요. 군사적 그 현실성 차원에서 본다면. 근데 그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독도 근처에서 몰래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 배경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야죠. 그에 대해서 야당이 국회 차원에 따지는 건 좋아요. 근데 국회 일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서적 발언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반응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행양님은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박원석 친일파냐. 울랄라님 이번에는 이재명이 오버했어.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뭐 여야가 항상 입장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흘러가게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오직 군사적 옵션으로만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따끔한 얘기를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뭔가 좀 외교 안보 노력도 병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든가 이런 지적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자 과거사 문제 전혀 이 과거사로 인한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 도발을 빌미로 일본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만 또 군사 밀착 이렇게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 비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미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미일 소위 삼각 군사 동맹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칫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 이를테면 한미일 북중로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 버리면 이게 말의 어떤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정 교수님 말씀이 크게 틀리진 않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째,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친서에서 등장했던 대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북한은 지금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자신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남조선은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오늘이 10월 10일 쌍십절, 조선노동당 창건 77년 되는 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눈에 안 들어오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면서 괌까지 쏘는 것도 자랑하고 새벽에도 쏘고,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에서 뭐 현실적으로 뭐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미일 군사 훈련 내지는 한미 군사 동맹, 한일 군사 협력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대목에서는 이거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쏘아제끼니까 일본 자민당 정권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지 않았느냐? 일본이 날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관에서 난리가 나고 걔들 완전 머리 위로 날아갔잖아요. 4,500km를. 아오모리 쪽에서는 애들이 학교 갔다가 가방 메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피하는 훈련, 신간선이 중단되고 제 연락하라고 해서 완전 우리처럼 재난 문자 전 국민에 발송되고 아침 시간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런 게 나름의 균형감이 필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 중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맹은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는 겁니다. 그건 유사시에 자위대 한반도 상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 하에서 불가피하게 한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어떤 정권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상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위험하게 보는 대목은 이 정권의 지금 안보실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주의자들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지소미아도 몰래 체결하려고 그랬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저는 그런 성향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군사동맹, 한일 군사협력 이런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2017년에 왜 이 3국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 훈련에 합의했습니까? 그때 송영무 장관, 매티스, 그다음에 그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 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장관에서 3명이서 합의했는데 2017년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오늘 이번처럼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횟수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늘의 상황이 또 비슷해요. 지금 올해 들어서만 23차례, 최근 보름감 7차례, 윤석열을 들어서 11차례 쐈어요. 거기에 IRBM까지 지금 의심되는 것도 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실화된 위협 상황에서는 우리도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옛날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라고 거기 협력 안 하고 거기 원조 안 받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풍전 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아름답거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야당 지도자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냉정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부가 비진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완하고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북한의 현실화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 인정하고 필요한 건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나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북한의 핵무력에 상응하는 우리 나름의 대비 태세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 불가피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군사 옵션으로만 올인하는 것은 아쉽다. 좀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달라.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더욱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간다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우려가 심각하다. 너무 속도 내지 마라. 국민들이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외교안보 사안에 관해서는 좀 더 사이다 발언은 아니지만 뭔가 좀 균형 있고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저는 야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대안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지 당론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김의겸 대변인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민주당의 당론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론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군사 외교안보 분야에 저런 발언을 할 때는 대변인 발언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당 대표의 발언이 당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후폭풍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생각이 국민들이 일치를 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박원석 의원 아까 지적하신 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게 달가울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기초에 있는 한 그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경계나 국경이나 혹은 과거세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군사적 현실론, 군사적 합리성에 기초하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하나의 작전 지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보고 있는 거고 일본의 군사 기지를 기반으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그런 전략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일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굳건한 원칙을 지키고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뭐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원칙 있는 행보를 보였다면 국민들도 좀 균형 있게 판단할 텐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마치 무슨 막 그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예. 근데 저는 저렇게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우리의 군사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는 저는 온당한 평가가 아니고 저는 보수 세력의 아주 못된 그리고 구시대적인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종북 색깔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이른바 이제 친일 색깔론을 펼친다면 그게 근시안적으로 국내 정치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외교나 안보라는 매우 지극히 현실론에 기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덕목 혹은 이런 정치 세력의 그런 어떤 외교 안보론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게 지금 뭐 꼭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뭐 민주당이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잘 나가는데 굳이 막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외국에 갔을 때 기시다 총리 만나려고 하는 모습들 그거 좀 뭐 우리 언론도 가서 취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 사진 한 장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치 사정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풀린 거 없는데 덜컥 연합 군사훈련이다. 그것도 독도 근방에서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대선 때 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자유대가 전쟁이 나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훈련이 딱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무리 외교 국방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국민들의 그런 불안한 감정 야당 대표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냐?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야당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교의 모습이나 이번에 그냥 대충 뭉개면서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하려고 한 거나 국민한테 설명도 안 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프레이밍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요번에 이제 3월 대통령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더라면 북한이 저렇게 마구 쏘아댈 때 어떤 대응을 했을까라는 대목에서 사람을 막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북한에게 대항하려고 했을까. 계속 북한에 대해서 쏘지 마세요 해본들. 북한의 지금 정권의 속성상 눈에 안 들어올 테고 이럴 때 그런 대목에 대해서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이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국민에게 깔려 있는 반일 정서를 어떻게든 그냥 쉽게 타려는 이런 것은 편이한 정치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수영 컨설팅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을 혹시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그러면 연합훈련까지는 좋다.
꼭 우길기 달고 해야 되냐? 우리 정서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길기는 해상 자유대의 상징이다. 뭐 그러니 뭐 안 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도 정서가 있잖아요. 우길기 보면은 반감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훈련은 필요해서 하지만 우길기 다는 모습은 조금 우리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 이건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글쎄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외교 국방 라인 물 밑으로 저쪽과 좀 일본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관함식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불참했던 그 적도 있고요. 근데 또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인천항으로 우길기다고 들어온 적도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홍보가 부족하면은 이런 좀 말하자면 논란이 생기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런 부분을 약한 고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약간의 트랙별로 진군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과도한 친일 행위라고 훅 들어오면은 저는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뭐 전술적으로도 크게 뭐 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된 이후에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양당이 정리가 되면서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검찰이 하는 거니까 나 몰라 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여가부 폐지 확정을 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것도 지금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혔고 안 된다. 박용진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젠더 갈등의 등만 뜨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이걸 반대 당론으로 정하면 정일환 교수 일단 이것도 개편하려면은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새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겠다는데 그걸 또 계속 못하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자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뭐 국방을 위해서 국방부를 폐지하겠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논리가요. 여성 보호를 강화하려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궤변인데 저는 이게 이제 당론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가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뭐 이것들을 좀 그럼 보니까 여성을 어쨌든 그 권리의 주체로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어떤 여가부 폐지라는 논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하면 여성을 보호하고 성평등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여가부 폐지가 답이라면 또 다른 형식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이해를 구하고 다른 어떤 제2, 제3의 대안들을 좀 내놓으면서 여야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신성범 의원 만약에 여가부 폐지 계속 반대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앵커께서 잘 여쭤보신 건데 말씀하신 건데 이걸 끝까지 반대를 못 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왜? 젠더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여성도 보호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집행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야기하면 여성가족부 장관 옛날에 그냥 여성운동 하던 사람의 자리 보존용으로 됐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차라리 대통령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 위원회 제도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막는다. 왜? 정부 부처를 없애고 새로 그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보건복지부를 만들겠다는데 이것을 끝까지 반대는 못 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야당다웠으면 어떻게 치고 나갔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가족 인구부로 가자든지 더 과감하게 쳤어야 돼요. 가족 인구부로 가자.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를 하나 놓고 할 정도의 사안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육이라든지 임신, 출산, 취업 이런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예를 들어서 인구 가족부, 가족 인구부 내지는 가족 복지부, 복지 가족부 이런 식으로 가자고 좀 더 담대하게 쳤어야 된다. 근데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박원석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곧 없어질 부서가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뭐 일도 안 하고 계속 있겠죠. 없애려고 일하는 부서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부터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면은 어찌 됐든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발전적으로 우리 인구 정책이라든지 또 젠더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주민 문제까지 포함하는 모든 뭐 인구 정책 차원에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책 협의를 해야지. 우리 없앨 거야. 알아서 해. 막으려면 막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전히 좀 대화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거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의 주고받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치 이게 젠더 갈등에 대한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해법을 가진 이슈로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커진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말씀들이 있었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게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 성평등본부 차관급 본부로 격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라면 대안을 좋다. 이름은 바뀌어도 좋으니까 인구가족 성평등부로 하자 그러면. 예. 그게 하나의 부처의 업무가 못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야 간에 이게 뭐 자존심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주고받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 만들고, 대신에 이걸 당장 없애기보다는 조금 이게 관할 업무를 넓혀서 뭐 가족계획이나 인구계획이나 또 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인구가족 성평등부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족 평등 이제 본부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장관과 차관급 사이, 이게 통상교섭본부를 약간 이제 벤치마킹한 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 여성가족부가 좀 진화하고 폐지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고민돼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실은 남녀 간 성별의 대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좀 더 다른 계층적 문제로 봐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가 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의원입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치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여성 가족부 폐지가 오히려 이 국정에 이 장애가 되고 발목을 잡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끝까지 발목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번 국회 통과시켰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물밑 대화를 정무적으로 가동해야죠.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 합의점 찾아야지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꼭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 폐지 절차를 지금은 밀어붙일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중단하고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협치와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없앨 거면서 장관 임명할 때부터 이거 좀 뭔가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본의 경우를 저는 이제 일본을 많이 이제 보려고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이류 정치다, 일본 정치에서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유연함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금 보십시오. 어린이 가정청을 만든다 그래요.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겠다고 나왔어요. 또 하나 뭐 소자화 담당 장관, 소자화 애를 적게 놓는 저출산 예, 문제는 예. 소자화 담당 장관이고, 심지어는 1억 총활약 담당 대신 물론 특무장관, 특임장관이 한데 나름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방창생장관도 있고 디지털청 장관도 있고. 이렇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저 놔두지 말고 보건 의료부로 떼고 복지가족을 가져온다든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복지가족에다가 복지가족 뭐 인구부로 만든다든지, 나름의 큰 그림을 야당에서도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애를 지역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선거 때 인구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말 대한민국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엄청난 뭐 정책을 내놓겠다, 애 많이 낳게 하겠다, 뭐 이런데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다시 하면 1억 총활약 담당 대신,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50년 뒤에도 1억으로 가자는 나름의 장기 플랜을 갖고 세우는 거겠죠. 느낌상 보면 우리도 그런 게 말씀 잘해주세요. 우리 국가적인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인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산. 이런 부분도 다 그냥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좋아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일번지 내일 다시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